안녕하세요. 수다몽더 귀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임금 태종과 원경왕후의 딸 정선공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왕과 그의 정비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라면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사실 불운한 삶을 살다 젊은 나이에 요절한 비운의 공주였습니다. 정선공주는 태종과 그의 왕비 원경왕후 민씨 사이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정비에게서 태어난 공주임에도 정선공주의 출생 기록이 없다는 것인데요. 정선공주의 출생이 실록에서 빠진 이유는 당시 원경왕후와 태종의 관계가 상당히 나빴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경왕후가 태종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물신양면 도운 조강지처임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태종이 조선의 임금으로 등극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은 임금이 된 후 수많은 후궁을 거느렸는데 조선의 임금 중 가장 많은 후궁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또 원경왕후의 남동생들이 왕권을 위협한다는 판단을 했기에 이 4명의 남동생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태종과 원경왕후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지게 되는데요. 정선공주가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기에 태종이 공주가 태어난 사실을 신료들에게 알리지 않아 실록 기록에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불화로 출생 기록조차 남기지 못했던 정선공주, 그녀의 험난한 앞날이 예고되는 듯하네요. 자, 그렇게 태어난 정선공주가 12살이 되자 태종은 딸의 혼처를 물색하게 됩니다. 딸의 혼인 문제라면 원경왕후가 나설 만도 했지만 당시 원경왕후의 동생이 유배를 간 상황이고 이 원경왕후 자신의 자리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딸의 혼인 문제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정선공주는 위로 언니가 3명 있었는데요. 정순공주, 경정공주, 경안공주입니다. 정순공주는 이거이의 아들 이백강과 혼인을 했고 경정공주는 조준의 아들 조대림과 또 경안공주는 권근의 아들 권규와 혼인을 했습니다. 이 3명의 공주는 모두 당대 최고 권세가의 아들들과 혼인을 했죠. 자, 이렇게 공주들을 힘있고 영향력 있는 집안과 혼인을 시켰더니 이들은 서로 견제하며 힘을 키우는 모양새라 태종은 막내 공주는 좀 다르게 혼인을 시켜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정선공주의 부마를 간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간택을 하려 했다니 언니들보다 더 대단한 집안의 아들과 연을 맺어주려고 한 것일까요? 그런데 뜻밖의 태종은 품계가 높은 사대부의 자제들을 제쳐두고 사오품 이하 사대부 가문의 자제들 중 부마를 선발하기로 합니다. 자, 그렇게 영의정 남제의 손자 남휘가 부마로 결정이 됩니다. 남휘의 할아버지 남제가 영의정을 지냈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고 남휘의 아버지 역시 일찍 사망을 한 상태였죠. 원래 부마의 조건에 과부의 아들, 호라비의 아들, 기형자나 질병자는 아예 간택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태종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휘를 부마로 간택을 한 것인데요. 외척이 정치에 참여해 왕권을 위협하게 될까 걱정한 태종이 막내딸을 정치 세력이 적은 집안에 시집 보내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정선공주는 조선 최초로 간택을 통해 혼인을 한 공주가 됩니다. 영의정을 지냈던 남희의 할아버지 남제는 남은의 형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살아있을 때 남은은 정도전과 함께 이 태종의 이복동생 이방석을 지지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태종이 될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남은은 살해되게 됩니다. 그런데 남제는 일찍부터 이방원을 지지하고 있었고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방원의 집에 머물러 있기도 했죠. 이렇게 이방원을 지지하고 있긴 했지만 자신도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남제가 도망을 쳤다가 체포되어 의령으로 귀양을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왕으로 등극하게 된 태종 이방원은 남제를 등용했고 남제는 영의정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죠.
남제의 재능과 과거 자신을 지지해준 인연을 높이 샀기에 남제를 등용했던 것입니다. 태종이 남제의 손자 남휘를 부마로 낙점한 것은 이런 인연이 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짐작도 해볼 수 있네요. 하지만 이 결정이 정선공주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은 미처 몰랐겠지요. 부마가 확정되자 정선공주는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유모와 몸종 6명을 데리고 남휘와 혼인을 해서 궁 밖에 나가 살게 되는데요. 당시 나이 13살이었습니다. 정선공주 부부는 시댁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마련된 살림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태종이 거주했던 창덕궁 부근 50칸 이상의 대저택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봐서 태종이 막내딸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시댁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신혼생활을 해나가길 바라는 아비의 마음이 있었음을 또 짐작할 수가 있네요. 남이는 정선공주와 혼인을 하고 이틀 후 숭정대부 의산군에 책봉되면서 태종의 부마라는 명예와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15살이 넘어서야 초야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하고 16살 무렵 아들 빈을 낳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이 부부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듯 했는데요. 아들을 낳은 다음 해 어머니 원경황후가 사망을 했고 19살인 1442년에는 아버지 태종이 또 사망을 합니다. 조선은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이지요. 그렇다 해도 조선 초라 유교가 깊이 뿌리내리기 전이긴 했지만 왕실에서는 유교식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3년상을 치러야 했고 이 3년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부부가 합방을 할 수 없었죠. 정선공주는 어머니가 사망을 해서 상을 치르는 중이었는데 이 3년상을 다 치르기도 전에 아버지가 또 사망을 했으니 또 3년상을 치러야 했고 그 사이 부부가 합방을 할 수가 없어 남편이 남이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상을 치르면서 몸이 쇠약해진 정선공주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죠. 그런데 남편 남이는 이런 정선공주를 걱정하기는커녕 쌍용놀이에 빠져 지내게 되는데요. 쌍용놀이는 장기와 윷놀이의 특성을 이 혼합한 놀이로 이 남이가 했다는 쌍용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돈을 걸고 하는 도박이어서 재산을 탕진하기까지 합니다. 태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임금이 된 세종은 여동생인 이 정선공주가 알아누웠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을 수시로 보내서 동생의 병세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남이는 쌍용놀이를 하느라 집을 비웠고 공주는 혼자서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쌍용놀이에 재능도 없었던지 돈을 많이 잃어서 빚까지 지게 되어 그 빚을 세종이 갚아주기까지 합니다. 세종이 남이를 불러서 정선공주가 많이 아픈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남이는 공주가 아픈 것을 몰랐다고 답을 합니다. 이에 분노한 세종이 남이에게 도박과 놀이 금지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남이는 자신이 즐기는 이 놀이를 못하게 했다며 시위라도 하듯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정선공주 외에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린 것이죠. 남이가 만난 그 상대는 관노비였던 윤희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세종은 어떻게 아픈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을 만날 수 있냐 하며 남이를 꾸짖었는데 이에 반발한 남이는 남편이 죽은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윤희를 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유교식 3년상을 고집하는 정선공주에 대한 반발과 몇 년 동안 쌓인 욕구 불만을 이 관비인 윤희를 취함으로써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죠. 실록의 기록을 보면 윤희는 좌군비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좌군비라면 군인을 상대로 하는 관비였던 겁니다. 그리고 남이의 첩이 되기 전에 이미 태종대의 공신 이숙번의 형으로 제2차 왕자에 난 이후 좌명공신으로 책봉된 윤자당의 첩이기도 했습니다. 이숙번과 윤자당의 성이 다른 것은 윤자당의 생모가 계가를 해서 이숙번을 낳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윤희는 첩이긴 했어도 윤자당이 그녀의 남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종 4년 윤자당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평소 윤희를 눈여겨봤던 남이가 그녀를 자신의 첩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당시는 태종이 승하하고 2달 정도 지난 시점으로 정선공주가 아버지의 상을 치르는 중이었을 뿐 아니라 윤희의 지압이었던 윤자당이 죽은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실록에 윤자당이 첩 자군비 윤희가 남편의 초상을 만나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네가 윤희를 첩으로 삼았다. 평민가의 처첩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늙은 공신의 첩을 어떻게 그리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며 세종이 남이를 꾸짖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이는 평소 불교를 신봉했던 인물로 노년에는 사사로이 불상을 만들었다가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선공주가 유교식으로 3년상을 치르면서 이 부부관계를 거부하자 남이는 이것에 대한 불만으로 남편의 초상을 치른 지 100일도 안 된 윤희를 첩으로 들인 것이지요. 불교식이라면 100일 정도면 끝날 장례를 3년상을 치르면서 자신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시위였던 겁니다. 남편 남이의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공주는 홀로 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느라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계속 병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남편과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정선공주가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데요.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하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을 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 딸을 하나 더 낳게 됩니다. 그런데 딸을 낳은 정선공주는 이후 병이 더 심해져 세종 6년 1월 25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산후병을 또 앓게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정선공주 사망 당시 그녀 나이 겨우 21살이었습니다. 세종은 여동생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 수라상을 물리고 조회를 정지했다고 합니다. 세종이 숨진 여동생 정선공주를 기리며 쓴 제문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공주는 성품이 정숙하고 고두며 행실은 공손하고 착하였다. 궁에 있을 때부터 극진한 효성이 숙성하였고 집을 가지기에 이르러서는 근검함이 더욱 나타났다. 바로 집안의 화목함을 이루었고 종실의 규범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특히 총애하였고 나도 두터이 사랑하였다. 바야흐로 길이 수하기를 기대하여 함께 안락한 영화를 누리고자 하였더니 어찌 뜻했으랴. 젊은 나이에 병들고 백약이 무효하여 세상을 떠났네. 길이 손발이 어지러짐을 생각하니 심간을 베어내는 아픔을 어이 이기리요. 부왕의 상례를 다하기도 전에 동생이 이승을 하직했네. 아, 이 서러움을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어린 조카가 갑자기 믿고 의지할 곳도 잃었네. 슬픔을 머금고서 말을 엮어 사간을 보내 전을 드리노라. 슬프다. 살아서는 남매로서 항상 친애하는 마음이 두터웠는데 죽어가니 유명의 길이 다르네. 정선공주의 묘지명에는 공주는 태어나면서부터 정숙하고 아름다워 심덕과 미모가 모두 뛰어났다. 시집가서는 순종으로 남편을 받들었고 예법으로 시어머니를 모셨다.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부지런하고 검소하였으며 귀한 권세를 자랑한 적이 없었다.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원손이라 하고 딸 하나가 있는데 모두 어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이는 정선공주의 장례식에서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주변의 눈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이 되었던 윤희가 이 남이와 갈등이 있었던지 사촌언니 집으로 돌아가 버리자 질투하고 노해서 그 집으로 쫓아가서 윤희 언니와 그의 남편을 죽기 직전까지 구타하는 사건을 일으켜서 세종이 또 그를 불러 꾸짖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인 내외인 태종과 원경왕후가 합장된 헌능에 헌관이 되었을 때도 향배 순서를 몰라 버벅거리면서 죄간 노릇을 제대로 해내지도 못합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 세종이 애정하던 여동생의 남편이었다는 이유로 세종은 그를 감싸주었는데 또 불법으로 녹봉을 타내려고 하기까지 해서 사원부 사관원의 탄핵을 받고 이천으로 귀양을 갔다가 이듬해 풀려나기도 합니다. 문종 2년에는 나라에서 금하고 있음에도 사사로이 불상을 제조했다가 부마라는 이유로 용서받기도 하죠. 그렇게 오래오래 살던 남이는 단종 2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정숙하고 아름다운 공주가 자신과 맞지 않는 남편을 만나 어린 나이에 요절을 한 것이니 그녀의 짧은 생이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남편의 정을 느끼지도 못하고 짧은 생을 살다 간 정선공주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즐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